저는 63살 김재만입니다. JK건설 회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제 가슴 속엔 20년 전 잃어버린 딸 정윤이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을지로의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윤이가 좋아하던 비 오는 날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이 카페는 딸과 함께 자주 왔던 곳이지요. 7살 배기 아이가 좋아하던 핫초코 대신 쓴 아메리카노를 주문합니다. 달콤한 것들은 오래전에 제 인생에서 사라졌으니까요. 사업이 어려워져 딸을 잠시 고아원에 맡기던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금방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정윤이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제 여동생 정숙이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며 입양 보냈다고 했지요. 그 후로 20년 제 인생은 딸을 찾는 일로 가득 찼지만 모든 기록은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 했습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젊은 여성이 제 앞에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려는 순간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놓는 방식, 조금 비스듬히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놓는 버릇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서며 무심코 흥얼거리는 노래, 정윤이가 좋아하던 바로 그 동요의 한 소절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이 지났으니 지금 정윤이라면 27살이 되었을 텐데 이 직원의 나이가 딱 그만큼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상상했던 어른이 된 정윤이의 모습은 항상 흐릿했으니까요. 혹시 말을 꺼내다 그만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가요?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고 돌아섰던가요? 이제는 그저 커피 한 잔과 함께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무슨 말씀하실 건가요? 그녀가 뒤돌아 물었습니다. 내 딸도 당신 나이쯤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요. 정윤이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던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불안해하는 7살 배기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금방 데리러 올게 약속한다고 말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커피가 식어갑니다. 창밖의 비도 점점 잦아듭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또 한 번의 무의미한 의식을 치른 셈이니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카운터를 지나치며 그 직원에게 눈인사를 건넵니다. 이름표에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군요. 다음에 또 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문을 나섭니다. 우산을 펴들며 생각합니다. 내 딸 정윤이도 이제 저만큼 컸겠지.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녀는 행복할까? 나를 기억하기는 할까? 쓰러지지 않는 부성에는 비가 그쳐도 여전히 제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마음은 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 카페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좀 더 일찍 도착해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이서연이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마저도 정윤이를 닮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그저 늙은 아버지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진짜 인연일까요? 카페가 한가한 시간대라 이서연은 커피를 내리면서도 작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계속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완성되어 제게 가져오는 순간 그녀가 그리던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작은 삼각형 귀,
그중 한쪽은 접혀 있는 고양이 인형 그림이었지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정윤이가 항상 그리던 그 고양이 인형과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독특한 그림체라 세상에 둘이 있을 수 없는 그림이었지요. 어린 정윤이는 항상 이 고양이를 그렸고 저는 그런 정윤이를 위해 실제로 닮은 인형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요. 혹시 그 그림 어디서 배운 건가요? 이서연은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그리던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그 고양이 그림을 계속 그렸다면 이서연이 정윤이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결심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해 이서연과 이상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흘이 지나 비서가 정보를 들고 찾아왔지요. 이상철은 JK건설 장기 협력업체 대표였습니다. 15년 전부터 우리 회사 하청을 받아 사업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서연은 그의 양녀로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일하며 저녁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지요. 회장님,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철 대표 부부에게는 친딸이 있는데 약 5년 전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서연은 가정 내에서 거의 하인처럼 지낸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정윤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입양 기록을 찾아봐.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서류를 확보하도록. 일주일 후 충격적인 서류 더미가 제 책상에 놓였습니다. 20년 전 입양 기록과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있었지요. 놀랍게도 모든 문서에는 제 여동생 김정숙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현대 기술로 재검토해 보니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 드러났지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여동생이 의도적으로 제 딸을 숨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항상 냉철하고 야망이 컸지만 자신의 친형에게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니 당시 제 DNA와 이서연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비교해 친족 관계 없음이라고 조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리 찾아도 정윤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제 사업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나서던 모습, 정윤이를 고아원에 데려갈 때 함께 가자고 했던 일, 그리고 제가 출장을 다녀온 사이 정윤이가 입양됐다는 소식을 전해주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이서연이 정말 제 정윤이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상철 부부 밑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녀를 구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결코 충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가로서 수십 년간 항상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여동생 정숙을 즉시 불러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하여 오늘 저녁 제 자택으로 정숙을 초대하게 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형제간의 식사라고 했고 정숙은 평소처럼 흔쾌히 초대에 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드리운 시간 정숙이 도착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세로 통하는 야망 가득한 여동생이지만 제 앞에서는 항상 공손한 모습을 보여왔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택 식당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따르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죠. 회사 일, 최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업계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듣고 있노라면 정숙이 왜 JK건설의 실세로 불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아, 혹시 정윤이 기억나니? 정숙의 포크가 잠시 공중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오빠, 우린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정윤이는 좋은 가정에 입양됐고 우리가 방해할 이유는 없어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20년 전 입양 서류와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서에 적힌 정숙의 서명들이었죠. 정숙의 안색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오빠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난 오빠를 위해 그 결정을 내렸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랫동안 속이다가 들키면 보통 당황해하는 법인데 이 여동생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수치심보다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실에 더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너는 내가 정윤이를 찾아내면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정숙은 팔짱을 끼며 자세를 바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마치 이미 예상했던 상황인 것처럼 차분하게 맞대응했습니다. 연극이 끝나버려 가면을 벗는 배우처럼 정숙의 얼굴에서 친절함이 사라지고 냉정함만 남았습니다. 정윤이는 이미 다른 가정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오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이서연의 현재 사진을 정숙 앞에 내려놓았죠. 사진 속 이서연은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무심히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아니? 이상철의 양녀 이서연이야. 내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아이지. 정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완벽한 가면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죠. 눈동자가 크게 떨리더니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와인 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도 이서연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들통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어리석을까? 새로운 유전자 검사를 했어. 조작할 수 없는 철저한 방식으로.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 애가 돌아오면 당신은 모든 걸 나눠줬을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동생이 이렇게까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고 야망이 있는 아이였지만 가족을 배신할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유산이 아니라 딸이었다. 그 말에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의 계략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죠.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제지간에 이런 비밀과 배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슬펐습니다. 이제 정숙과 이상철 부부 그리고 그들의 공모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 딸 정윤이를 다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아버지로서 늦었지만 그녀의 곁을 지켜주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카페에 나가는 것이 일과처럼 되었습니다.
정윤희에 관한 진실을 확인한 후에도 그녀를 바로 찾아가지 않았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말로 20년의 시간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으니까요. 그래서 며칠간 카페를 찾아 그저 먼 거리에서 정윤희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정윤희라 불러야겠군요. 이서연이 아닌 제 딸 정윤희로요. 오늘도 카페에 들렀습니다. 비가 그친 맑은 날이었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제 정숙과의 대면 이후 바로 행동에 옮겨야 했습니다. 이상철 부부를 만나기로 했죠. 회사로 불러들이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는 편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윤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보고 싶기도 했고, 그들이 그동안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이상철의 집은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JK건설과 거래하며 모은 재산으로 꽤 넓은 집을 가지고 있더군요.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철의 아내였겠지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밝히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집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곧 이상철도 달려왔습니다. 그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처음에는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 날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제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서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왜 저희 양녀에 관심을 가지시는지요? 양녀가 아니라 내 딸이요. 김정윤, 20년 전 내가 잠시 고아원에 맡겼던 아이지. 그 말에 두 사람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겠지요. 이상철의 아내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회장님 여동생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만의 딸을 입양함으로써 JK건설의 일감을 따내고 사업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정윤이를 진심으로 딸로 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언뜻 봐도 집안의 가족 사진에는 정윤이가 한 장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여자아이, 아마도 그들의 친딸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은 여기저기 걸려 있었죠.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죠. 저희가 이만큼 키워놨으니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철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딸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정윤이는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간 내 딸을 부려먹은 내가 받아야 할 사람은 나다.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가지고 간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JK건설과 이상철 회사의 모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서는 민형사상 고소장이었죠. 아동 착취 사기, 인신매매에 가까운 범죄였으니까요. 이상철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항변하려 했지만 제 표정에서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읽었겠지요. 결국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정윤이를 데리고 JK건설 본사로 오게. 그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겠어.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 안에서 한동안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정윤이를 직접 만날 시간이 왔습니다.
2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린 아버지로? 아니면 그저 낯선 사람으로? 어떤 말로도 20년의 부재를 설명할 수 없을 텐데 정윤이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차를 출발시키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내일 드디어 딸과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할 수 있는 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겠습니다. 저는 정윤이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준비했습니다. 탁 트인 창문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이 오늘따라 덥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몸 상태는 멀쩡한데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내 딸을 만납니다. 그것도 진짜 내 딸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이상철 부부와의 대면 후 정윤이가 오기로 한 시간은 10시였습니다. 시계는 벌써 9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증거 서류들을 정돈해 놓았습니다. 입양 서류,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새로운 검사 결과까지 모든 물리적 준비는 끝났지만 마음의 준비는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정윤이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알리는 순간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이서연 씨가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에게 안내하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정윤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카페에서 보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표정에서는 불안과 혼란이 읽혔습니다. 이상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정윤이는 조심스럽게 제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장한 듯 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장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아, 혹시 어릴 적에 부르던 노래 기억나니? 정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에 당황했겠지만 동시에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는 표정도 스쳤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도 제 눈에는 20년 전 7살 정윤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만. 맞아, 지금은 이서연이지. 하지만 본래 내 이름은 김정윤이었단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윤이는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묘하게 평온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의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정윤이는 무의식적으로 그 옛날 자주 부르던 동요를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비록 마음속에 깊이 묻혀 있었지만 정윤이는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천천히 정윤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입양 서류, 조작된 유전자 검사,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새로운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정윤아, 넌 내 딸이다. 20년 전 잠시 고아원에 맡겼던 내 딸 김정윤이란다. 정윤이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펴보았습니다. 표정에서 점점 깨달음이 번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혼란과 충격이었지만
점차 이해와 깨달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절 바라보았습니다. 정윤이의 눈에서 누군가를 찾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버려졌는가? 왜 지금에서야 나타났는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의 딸인가? 그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DNA보다 더 강한 것은 기억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새겨진 추억들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연결해주는 끈이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 기억의 조각들은 우리가 진짜 부녀라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정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정윤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정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2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그 순간,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정윤이는 일어나 조심스럽게 제 품에 안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가 없는 동안 정윤이가 겪었을 모든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의 인생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갑자기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과 함께 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조금씩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이는 이제 내 회사에서 일하게 될 것이고 새 아파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상철 부부의 집에서 더 이상 살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내 딸을 하녀처럼 부려먹었으니 이제는 내가 정윤이를 정당한 딸로 대우할 차례였습니다. 정윤이가 내 사무실에서 나간 지 사흘 뒤 저는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이제 정윤이는 없었지만 그 공간에는 우리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고아원으로 정윤이를 데려가던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아이를 잠시 맡기면서 곧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동생 정숙과 이상철 부부의 계략으로 딸을 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윤이를 다시 찾았고 그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정윤이는 여전히 내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정윤이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녀의 습관들, 특히 고양이, 인형을 그리는 버릇에서 과거의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내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나와 닮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겠지요. 여동생 정숙은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제가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녀가 가진 지분을 모두 정윤이에게 넘기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해외로 떠나 몇 년간 한국을 떠나 있을 것입니다. 형제간의 배신이 이렇게 끝나다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숙이 정윤이를 숨긴 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직했다면 우리 부녀는 20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철 부부 역시 마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JK건설과의 모든 계약이 해지됐고 사업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정윤이를 데려온 것은 순전히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친딸이 돌아온 후에는 정윤이를 하녀처럼 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대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윤이가 이상철 부부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윤이는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그것도 제 딸로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테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윤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이서연이 아닌 김정윤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그저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름은 곧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정윤이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윤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윤이의 어머니는 그녀가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 정윤이를 키웠고 결국 사업 실패로 잠시 고아원에 맡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정윤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지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윤이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관해둔 앨범을 찾아 정윤이에게 보여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피의 연결은 그렇게 강한 것이었습니다. 정윤이도 이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의 삶은 좀 더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남은 생애를 딸과 함께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최대한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김정윤과 함께할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윤이가 부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니 직책만 부여하고 실제로는 모든 분야를 천천히 배우도록 했습니다. 정윤이는 똑똑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회사의 핵심 사업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였으니까요. 이상철 부부 밑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적응력을 키웠던 것 같았습니다. 정윤이와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동안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윤이는 고양이 인형을 그리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정윤이를 찾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놀라워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윤이는 저택 옆에 있는 별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공간을 주되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정윤이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가족이 되기에 어색함이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으니까요. 정윤이의 방에는 그녀가 그린 고양이 인형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들을 액자에 넣어 선물했더니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정윤이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윤이가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슬픔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와요.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날도 비가 왔었죠?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아원에 데려다 준 그날의 비를, 헤어짐의 아픔을 무의식 중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윤이는 비가 오면 항상 그 카페를 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윤이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싶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윤이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이제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정윤이가 원하던 것은
결국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이상철 부부에게서는 결코 받을 수 없었던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윤이에게 제가 가진 모든 사랑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윤이는 점점 밝아졌고 웃음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윤이가 제게 어릴 적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찾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정윤이, 첫 걸음마를 떼던 정윤이, 그리고 7살까지의 정윤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정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맞이하는 매일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윤이를 생각했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딸을 생각했습니다. 정윤이가 내 삶에 다시 돌아온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하고 찾아 헤매던 딸이 이제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정윤이는 점차 JK건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갔습니다. 타고난 사업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도 날카로운 질문과 분석을 내놓았고 임직원들도 정윤이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정윤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상철 부부 밑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윤이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이와 저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20년의 어둠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정윤이는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고 저는 딸을 되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함께 걷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말없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윤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메우기 위해 매일이 소중했지요. 정윤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8번째 생일이지만 아버지로서 함께 축하하는 것은 이번이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지요. 오랜 고민 끝에 어린 시절 정윤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고양이 인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정윤이가 항상 그리던 그 독특한 모양의 고양이 인형을 실제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전문 인형 제작자를 찾아 정윤이의 그림을 보여주고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마침내 완성된 인형은 정윤이의 그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동그란 얼굴, 작은 삼각형 귀, 그리고 한쪽은 접힌 귀까지 완벽하게 재현된 인형이었지요. 선물 상자에 고양이 인형을 넣고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정윤이의 생일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생일 케이크와 제가 준비한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윤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생일을 챙겨주는 것이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이상철 부부는 정윤이의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정윤이는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였을 뿐이었으니까요. 정윤이가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양이 인형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한 조각,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으니까요. 정윤이는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마치 7살 소녀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 후로 정윤이는 매일 아침 을지로의 그 카페에서 저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알바생이 아닌 손님으로 말이지요.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점차 그곳은 우리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미래의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정윤이는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JK건설의 직원들은 처음에는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경계했지만 정윤이의 진심과 능력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사업 기획에서 정윤이의 아이디어는 신선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젊은 감각과 통찰력이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지요. 여동생 정숙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혈육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은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평생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모든 재산을 정윤이에게 양도했습니다. 가족의 배신이라는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로 인해 정윤이와 저의 유대는 더욱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철 부부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회사는 JK건설과의 계약이 끊기면서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복수가 저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정윤이에게 한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뿐이지요. 정윤이는 놀랍게도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자신을 단련시켜준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성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아침, 을지로 카페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윤이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 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정윤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보자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와 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정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2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메리카노, 하나는 핫초코였습니다. 정윤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그 음료를 기억하고 주문해 놓은 것이었지요. 카페를 나설 때 비가 조금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제가 우산을 펼치자 정윤이가 제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한 우산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부녀의 모습이었을 테지만 우리에게는 20년 만에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정윤이를 다시 찾고 함께 걷는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하지만 끝내 진실은 밝혀지고 사랑하는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정윤이와 함께라면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